안녕하세요. 자,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그 다음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기한 이야기. 자, 붓다로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아리안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드리고, 아리안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 문명사를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종족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셈족, 그 다음에 한족.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해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안족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저 코카소스 산맥 쪽에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 유목민이고 백인입니다. 예, 유목민이고 백인이에요. 그래서 인도로 넘어오면 인도 아리안.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쪽으로 가면 이란 아리안, 중동.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히랍, 그리스, 로마 쪽.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독일, 프랑스까지 모두가 다 아리안이에요. 다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안족의 어떤 특징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은 신인데 인간 같아요. 그래서 신들이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우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사생아들이 많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신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신과 인간은 동형,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동성,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신하고의 개념 범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조금 더 센 신. 그래서 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망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할 만한 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 좋아하고. 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권력이라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 뭐 좋은 거 먹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돈 자체를 막 쌓아놓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신들의 바람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게 유부녀야.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 한쪽에서. 그래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변신을 해서 바람을 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죠.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인데도 인간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식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문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인문적인 거. 그래서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인문이에요. 인문.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그보다 좀 더 강력한 인간하고 비슷한 신.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보통은 신하면 인간보다 무엇이 뛰어난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랑이같이 힘이 있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말처럼 잘 이렇게 달리거나 안 그러면 날개가 달려서 그래서 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날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 중에 날개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좋을까? 날개 있으면 좋을까? 날개 있어서 홀홀 날아다니면? 진짜 더럽게 불편해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새들이 누워서 못 자는지 아세요? 날개 때문에 누우면 백입니다. 누우면 백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 가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밑에 날개 밑에도 씻어야 되고 겨드랑이 냄새 겁나 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봐. 날개 뽑아야 되고 이제 뭐 난리 나겠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 원시사회에서 신들이 센 것들, 우리 인간보다 센 것들이 결합하는 구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속성, 그런 게 이제 동물과 어떤 인간의 속성들이 막 섞여 있는 신들. 그런데 이 히랍 신화의 신들은 다 인간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멋있고 젊게 사는 인간들. 멋있고 젊게 사는 인간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인문적 바탕, 헬레니즘의 가장 특징적인 인문적 바탕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안족의 이게 특징이에요. 아리안족의 특징. 그리고 이거 말고 셈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셈족. 이게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게 이제 셈족. 셈이라는 사람 아세요? 샘 해밍턴 뭐 이런 사람 말고 셈 아저씨 알아요? 셈 아저씨? 그 셈 아저씨가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뭐 쟤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 인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 때 한번 싹 쓸려 나가고 이제 노아만 남은 거죠. 노아하고 노아 자식들만. 그래서 노아가 500살에 낳은 아들의 장남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 4대 문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거의. 그리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결국 누가 죽었냐면 이집트가 죽은 거예요. 이집트가 죽은 거예요. 사실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던 게 이집트인데 다 그런 것도 뭐 팔자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우르크 뭐 그게 이라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독교보다 훨씬 이른 쪽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들보다 훨씬 앞에. 그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 보면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메르 점토판이 걔네들이 흙에다가 이렇게 서령 문자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쐐기 문자 비슷한 건데 그걸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쪽이 사막이라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저주예요.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이제 천주교 세력들이 그 대항해 시대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든요. 전 세계의 부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천주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을 발굴을 시작합니다. 자본을 들여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 수메르 문화가 나오는 거고, 수메르 문화에 실제로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빠른 층위의 그런 문화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이브는 수메르의 신들이었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발굴을 담당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왜 여지까지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됐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전승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분은 이런 데 통증이 생겼을 때 그런 걸 관리하는 신이에요. 기도하는 신. 그쪽에 기도하는 신. 근데 수메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지역을 떠나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신화들이나 이런 전설들을 자기식으로 윤색하는 거예요. 윤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이빨이 센 사람이 나와요. 길가메시라고. 한 번 정도 들어보세요. 야, 그런 사람은 막 전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 그렇죠. 뭐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노아가 뭐 950년 산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보면 노아의 홍수랑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이름만 달라. 사람 이름만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물 빠졌는지 보려고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날렸을 때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물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가 비둘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비둘기는 그렇게 멀리 못 날아요. 비둘기는 그렇게 막 빠릇빠릇하게 댕기는 애가 아니라니까. 서울 비둘기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등치를 보면 떡대가 크고 날개에 비해서 떡대가 크기 때문에 저건 많이 못 날아요. 체형을 봐, 체형을.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은 등치가 작아요. 안 그러면 날개가 크든지, 독수리 같은 건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쫙 벌리면 막 2m 이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놈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길이 대비 등치를 보면 이놈이 잘 나르는지 못 나르는지 압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비둘기는 딱 봐도 닭 쪽에 좀 많이 가깝지 않아요? 닭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닭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맞선 봤을 때 쓰는 상투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 조금 먹으려고 이렇게, 물론 조금 멍청을, 지금 처음 만나는 남자 앞에서 누가 막 개걸스럽게 다 먹겠어. 그래서 조금 먹으면, 아우, 새처럼 조금 먹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상태 안 좋은 분들 시대에 쓰던, 그런 그 당시 유행하던 표현 방법이야. 그런데 그거는 저는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새를 키워봤어요. 집에서 새를 키워봤어요. 앵무새도 키워보고 뭐 여러 가지를 키워봤어요. 새 진짜 더럽게 먹어요. 엄청 많이 먹는다니까? 아니야, 개나 이런 것도 제가 키워봤어요. 개나 이런 동물하고 다릅니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얘가 이렇게 많이 먹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뭐냐면 새는 날라야 되고 나르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이 안 찌느냐? 날라봐. 이게 보통 힘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여러분이 에너지를 축적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은 뭐 한 20살 넘으면 생장점이 이제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장점은 그건 상하의 생장점이고 좌우 전후의 생장점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죠. 광개토 대왕의 후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영토를 계속 이렇게 쫙 이렇게 중앙부터 이렇게 중앙 벨트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쫙 넓혀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를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둥, 뭐 밥을 안 먹었는데도 살찐다는 둥. 정확하게 말하면 치매 환자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핵이 있지 않는 이상은 들어간 것보다 쓰는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살은 빠집니다. 축적될 수는 없습니다. 뭐 부었다 살되는데요? 부은 상태에서 빠지기 전에 뭘 먹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프리카나 우리 6.25 때 살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새가 덩치가 몸이 좀 작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나르면 운동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잡아놓고 키우는, 그 새장 안에 키우는 새 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면 그게 습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제 말은 100%예요. 그래서, 새처럼 조금 먹는다라고 하는 비유는 사실은 안 맞는데, 누가 저거는 안 키워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는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외우고 이런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젊었을 때밖에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철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이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
비둘기는 장거리도 아닌데 노화가 날릴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정탐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수메르 신화에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의 이야기고 노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비둘기 대신에 제비예요. 제비면 그럴 것 같다. 나 이 생각했거든. 딱 읽는 순간에 이게 원형이 훨씬 맞겠다. 제비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제비 보기도 많이 어려운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비 진짜 많았습니다. 제비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사람 주변으로도 날아다니고 이랬었다니까요.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그죠? 아니 참새도 되게 많았고 지금은 참새 개체가 줄어들었지만 참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라는 게 있었어. 참새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그 참새 다 잡아먹었잖아. 그리고 제비도 진짜 그 강남 갔다 제비가 돌아오면 진짜 이 도시에서도 사람 옆으로다가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나 고등학교 때 제비 잡았어. 지나가다. 걔도 얼빙하지. 아니 남자애들은 그렇게 제비가 날아다니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한번 해봐요. 잡히대요. 저도 얼마나 당황하고 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게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야. 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면 이렇게 했을 때 으깨져봐.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내가 원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평화의 상징이 제비가 될 수 있었는데 왜곡 때문에 제비가 그 중요한 위치를 뺏겼다. 그래서 비둘기는 지금 진짜 세상 편하게 먹고 살고 제비는 흥부전 속에서 이렇게 박제돼서 존재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셈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그쪽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서 저런 종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막의 종교입니다. 사막의 종교. 사막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막은 뭔가 문화를 축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쟤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게 다 모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농경이 안 되는 데를 다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막의 개념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 황무지예요. 황무지예요. 그래서 양 같은 거 키우는 거예요. 면양 아니고 사냥입니다. 네, 면양 아니고 사냥입니다. 그래서 양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염소띠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면양은 거기서 못 큽니다. 더워요, 더워. 가뜩이나 더운 지역에서 중동에서 면양이 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걔네는 추운 쪽. 그래서 뭐 양고기 얘기 나오면 양고기 뭐 꼬치 얼마 전에 유행한 얘기 있잖아요. 양꼬치 앤 칭따오. 그 양꼬치 얘기하는 위구르족들이 많이 하는 중국에서 그런 양꼬치들은 다 사냥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이제 계속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훨씬 쫄깃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고기를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위에 놓는다.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면양은 그게 대걸레 같죠? 면양 드셔보셨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면양을 수입해서 이걸 먹으라고 국민들에게서 냄새 더럽게 나고 맛 겁나 없어. 안 드셔보셨어요? 네.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이랬던 거 아니요?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건 참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면양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면양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사냥이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러 가면 사냥은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그들이 이렇게 막 산에서 이렇게 뛰댕기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라슈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무슨 개 한두 마리면 이렇게 면양 쭉 댕기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냥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염소 생각하시면 돼. 염소 승질 더럽고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 염소 묶어놓는 게 있는데 염소 근처에는 어른들이 가지 못하게 했었다고요. 남자애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괴롭힙니다.
놀아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걔는 염소는요,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잖아요. 애가 죽어요. 지 승질을 못 이겨서. 아, 진짜. 불광동 휘발유라니까. 아, 진짜 승질 더러운 놈이요. 그래서, 염소는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 못 건드리게 해. 그래서 염소가 말도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염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양을 치다가 뭐 잃어버리고 그게 나중에 돌아오면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비유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황무지 계통이 많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유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쟤네는 유목 문화들은 계속 움직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나 문화가 축적되지 않아. 그래서 얘네는 단순해요. 그래서 얘네는 신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신.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 전적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관련된 문헌들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외워야 돼요. 문화를 축적해서 갈 수가 없어. 그게 유목 문화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목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라가 유목 문화입니다. 백제가 농경 문화. 그래서 백제 쪽에는 음식도 발전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편제, 동편제 해서 이런 유희적인 것도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경어를 써요. 경어가 뭐냐면 언어가 훨씬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고 신라 쪽은 있잖아요. 음식도 지금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유희 문화도 상대적으로 적고 유목 문화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이 짧습니다. 말이 굉장히 짧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경상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말이 짧고 세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늙어가지고 요즘은 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뱀파이어 같은 분들이 전기를 빨아가고 이런 상황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전기를 막 뺏겨서 그래서 제가 건늙고 옛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나를 환경이 그렇게 해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말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게 경어가 거의 없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밥 먹었냐 이러면 위에도 묵었나? 아래도 묵었나요? 안 묵나? 묵나?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경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경어가 없어요. 농경문화는 이걸 체계적으로 쫙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경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 안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런 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목문화는 밥도 이렇게 막 차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뜯어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막 차려서 이렇게 쫙 깔아서 먹는 그런 문화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문화 계통들이 단순해요. 그리고 양치러 다니고 이러면 유목이라 그래서 전부 막 산지사방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루트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도는 루트가 있어. 마치 비행기나 배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나 배라고 해서 아무 데나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루트가 있어. 자기네들이 도는 코스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돌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이동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면 그러면 이 근처에서 일단 풀을 뜯어 먹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옮기면 힘드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 근처에서 먹이고 또 이쪽으로 가서 이 근처에서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걸 다 먹이면 이동하고 그래서 혼자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외로운 양치기 아니요. 팸플릿 그 음악에도 있잖아요. 외로운 양치기. 알퐁스도대 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외로운 양치기예요. 그럼 혼자서 뭐 하겠어? 양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그치? 엄마의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 그런데 스마트폰도 없고 그럼 뭐 하겠어요? 하늘 쳐다보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막기후에서는 기운들이 충돌해도 천둥이 칩니다. 벼락이 치고. 진짜 그렇다니까. 비가 안 와도 마른 벼락들이 친다고요. 기운이 충돌하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자꾸 소리 나고 천둥 번개 이런 게 쫙 치면 저 위에 누군가 있는가? 그게 율신. 그게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 신의 개념. 그래서 사막종교의 특징이 율신을 믿을 확률이 커지고 율신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농경민들은요 여기서 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위정자가 바뀌어서 뭐 세금을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는 수밖에 없지 뭐 삥 뜯기는 거죠.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기업이 있어. 그러면 세금을 조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냥 내는 것밖에 없어요. 안 내려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옮겨죠. 공장을 뭐 중국으로 빼든 베트남으로 빼든 뭐 어디로 빼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민들은 땅의 정주에서 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들어오거나 다른 힘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섞어가야 돼요. 근데 유목민들은 섞는 게 아니고 싫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 대신에 저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배타성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걸 수용하지 않아. 농경민들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힘들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수용해서 내가 크게 불리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이 만들어내는 게 지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율신 전통이에요. 율신 전통. 그리고 쟤네는 단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화를 적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화를 이렇게 유지 계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다른 문화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저런 전통들이 들어가면 그 전에 있었던 건 거의 싹 쓸려나가죠.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종족이 더 있어요. 그게 한족이에요. 한족. 우리 한족 말고 중국 떼놈들. 뭐 비하해서 하는 표현은 아니고 떼놈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 안 씻어서 떼놈. 그 다음에 큰 대자를 써서 대인이라고 하는 큰 나라 사람. 떼놈이라고 하는 놈잡자를 써가지고 큰 나라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주변 사람들을 자꾸 씹어요.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 이런 거 잘 발달해 있고 잘 씹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한국 사람 100% 이긴다. 일본 사람은 욕이 없어요. 일본 사람은 욕이 없어. 조센징.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싸울 때 일본인! 이래봐. 뭐? 그게 욕이에요? 빠가야로. 그게 빠가. 뭐 이 정도가 다예요. 우리나라는 욕 참 찰지게 잘한다. 16단 콤보로 조상부터 이렇게 대대로 쫙 씹어주고 개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막 동물로 변신도 시켜주고 막 쫙 이렇게 화려한 이 무슨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는 조센징하고 쪽파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이게 게임이 안 돼. 근데 왜 우리는 여기 발전하고 일본은 여기 발전 안 했는지 그런 거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예요. 그 사무라이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우라비가 들어가서 사무라이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걔네는 칼로.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면 결투를 해야 돼요. 결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결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잘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투하다가 다 죽었지. 한두 번은 이기지만 계속 결투해봐. 언젠가는 죽었지. 사바나에서 그렇게 센 사자도 언젠가는 젊은 놈한테 밀려가지고 개꼬리 내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문화인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건요, 가오 잡다가 끝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몸으로는 안 해요. 몸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싸우기 싫을 때는 꼭 여자 앞에서 큰 소리 내면서 해. 그러니까 그 여자랑 싸운다는 게 아니고 여자 앞에서 남자끼리 싸우려고 해. 그러면 여자가 이제 고마하라고 냅둬도 큰 충돌은 안 납니다. 진짜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해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유교의 양반 문화예요. 입으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이 발전하는 거예요. 욕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왜? 입으로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재밌는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 사람이 욕하는 것 때문에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리는 거거든. 확 뭐 대가리를 깨버릴까, 막 눈가를 뽑아버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뽑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설마 깨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 그리고 이게 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진짜 재밌는 문화인데 뭐가 있냐면 상대를 싫어서 공격할 때도 쓰지만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욕을 써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잘 안 쓰는데 남자애들은 그렇게 씁니다. 남자애들은 서로 욕을 할 정도면 친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몰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남자끼리는 욕을 하고 신체 터치가 많으면 좀 때리면 진짜 친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러면 친한 거예요. 근데 여자도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도 사실은 신체 터치가 많으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끼리 화장실 가는 거. 손잡고 화장실에 가. 어디가? 화장실. 이게 무슨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의 특징이 손을 댈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거는 무엇을 만져야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럽이나 저 아리안족은 눈으로만 봐도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는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하면 안 만져요. 한국 사람은 만져요. 만져요. 아니 달라요. 달라. 문화가 달라. 그리고 이 정신이 쓰는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걔는 진짜 너무 허술하게 명품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만 선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딱 그 얘기 다 듣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쓱.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 나쁘고 비하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느끼는 방식이. 걔네는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정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손으로 닿아야만 이게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덕의식이 떨어져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친한 사람들끼리도 꼭 그런 행동들을 해요. 꼭 그런 행동들을 해. 그래서 이 한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니고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우리는 저런 중국 쪽에 약간 속해 있는 거지. 문화적으로 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걸 중국 문화권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빈정이 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냥 영국 박물관 이래야 돼요. 대형 박물관 하면 우리가 벌써 먹히는 거예요. 대형이라고 걔네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영국 박물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마치 중국 문화권 하면 우리가 벌써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중국의 똘마니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아시아 문화 전통.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절대 중국 문화권 표현을 잘 안 써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 쓰다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좀 지양해야 될 표현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러면 이제 대등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족이 우리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아하냐면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고 낯내는 거 좋아하고. 낯내는 거 진짜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 낯내는 거 좋아한다. 그래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한꺼번에만 이렇게 유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낯내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낯낼 공간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하니까 뭐 먹기도 전에 사진만 찍고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한테 먼저 먹여요. 그리고 지가 먹어 그 찌끄레기를. 음복이지 음복. 카메라에게 먼저 한번 양보하고 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문화 구조예요. 사실 우리 문화의 특징을 아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봐봐.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 별도의 섬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그게 한 덩어리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는 정신 중심이에요. 동아시아는 일원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 숭고한 자세보다 일단 물질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동아시아가 사실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수백 년 동안 남을 침탈해서 자본을 만든 뒤에 자본주의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쭉 따라왔죠.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을 봐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어떻게 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 타당성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고 일단 출세하고 나서 네 얘기를 해. 돈 벌고 나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집안에 한 명이라도 출세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여성들은 그 구조 속에서 희생됐어. 남자한테 양보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 지금은 달라졌지. 그게 동아시아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게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 탓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래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현대에 작용한 거야. 단 그러한 우리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됐어. 그 뒤에 정신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중국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환자가 병을 아는 거가 아니고 의사가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 상황을 아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것뿐이지. 원리를 아느냐? 원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중국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고 지금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민족이 있는데 아리안족, 셈족, 한족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블록인데 동아시아는 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얘기할 때는 우리 동아시아 쪽이 맥켄토시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윈도우다. 그쪽이 시장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약간 별도예요. 그리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사고 방식 겁나 달라요. 겁나 달라요. 단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동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사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단적으로 뭘 비유를 들어주냐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여권 사진 같이 나오잖아. 얼굴 겁나 크게. 그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게 인물 초상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산수가 있어요. 산수보다 훨씬 큰 모나리자.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수화는 동아시아의 산수화는 다 마찬가지. 산수 겁나 크게 그리고 사람이 없느냐? 점점이 박혀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그 두 가지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사람한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찍냐면 사람 중심으로 찍어요. 에펠탑 같은 데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에펠탑이 다 나와야 돼. 우리는 배경이 다 나와야 되고 정 둘 중에 하나가 잘려. 나를 잘라. 나를 밟고 가라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거예요. 그거.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둘 다 안 잘려야 되고 정 자르면 에펠탑 같은 거 절대 잘리면 안 돼. 그래야 내가 거기 갔다 온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유럽 사람이나 이런 백인들에게 찍으라 그러면 뒤를 잘라내고 사람 중심으로 찍어버려요. 증명사진 같이.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그게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배경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속에서의 어떻게 조화될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 정신하고 모나리자 정신이 지금도 현재 내려오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하고 저쪽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달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한족과 관련된 이 동아시아 문화는 나중에 이제 중국 할 때 할 거고 아마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셈족 전통의 헤브라이즘과 그다음에 아리안 전통의 헬레니즘 이거는 같은 지역 속에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게 유럽의 어떻게 보면 문명사예요. 문명사.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시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 유행하던 시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뒤집어 엎고 르네상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신기한 스토리들이 있어. 이게 들을수록 찰져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건 다신입니다. 많은 신들. 그건 유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농경 문화는 신이 많아요. 집안에서 제일 센 신 뭔지 아세요? 성주신이 제일 셀까? 진짜? 엄마가 제일 세? 엄마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식이라는 게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단오 한식입니다. 설, 추석, 단오 한식. 이게 4대 명절이에요.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할 때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그런 양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